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오늘로 네 번째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가장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연 주제는 그동안 제가 늘 해오던 강연이 아니고 새로 만든 강연이라서요. 아직 입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발음이 좀 어눌하거나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피로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증세죠. 가장 사람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세이기도 합니다. 표현도 대단히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곤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뭐 나른하다, 축축 처진다, 몸이 뭐 천근 만근이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흐느적거린다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기진맥진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냐면요. 이 어깨 위로 큰 곰 한 마리가 꽉 누르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가 많고 증세도 모호하다는 얘기죠. 아이러니컬하게도 피로는요. 우리 민족의 운명까지 바꾼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얄타 회담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국사 시간에 배우셨죠? 기억나시나요? 1945년 종전을 앞두고 소련 옛날 스탈린이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를 초청을 하죠. 흑해연안에 얄타라고 하는 휴양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스탈린의 계략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요, 지금 사진 보십시오. 가운데 있는 분이 루스벨트죠? 네. 굉장히 노구인데다가 심한 고혈압 환자예요. 초기 중풍도 앓고 있었다는 얘기죠. 병색이 완연한데 이분이 대륙을 건너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시차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전날 또 주최 측이 아주 엄청나게 성대한 만찬회에서 과음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정작 회담 당일에는 이 루스벨트가 아주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련은 무임승차한 거예요. 총 한 번 쏘지 않고 한반도 38선 이북을 점령한 거란 얘기죠. 만일 그 당시에 루스벨트가 냉정하게 좋은 컨디션으로 회담에 임했더라면 아마 오늘날 우리 민족의 운명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피로가 우리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로가 왜 생기고요. 또 우리가 피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로함에 시달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내 몸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병이 있으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뭐 암이 있다. 당뇨가 있다. 아니면 무슨 뭐 갑상선에 병이 있거나 결핵에 걸려 있다. 그러면 다들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질병들이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간과하기 쉽지만 피로를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질병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빈혈입니다. 네. 여러분, 빈혈의 가장 중요한 증세가 뭐예요? 어지럽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가장 잘못 알려진 상식이에요. 아닙니다. 어지럼증은요, 빈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지럽다는 게 뭐예요? 앉았다, 누웠다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가 핑하고 어지러운 거죠? 네. 이건요, 전문 용어로 기립성 저혈압 그렇게 표현해요. 네, 이건요, 아래쪽으로, 다리 쪽으로 몰려있던 혈액이 충분히 머리 위로 올라오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어지러운 거죠. 이건 무슨 중대한 질병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빈혈의 가장 중요한 증세는요, 어지럼증이 아니라 오늘 주제인 피로입니다. 피곤한 거예요. 왜 피곤하죠? 왜냐하면 빈혈이라는 게 뭐예요? 산소를 운반하는 혈색소죠.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다량의 산소가 필요한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은 피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내가 늘 피곤하고 찌뿌듯하다 그러면 내 몸 안에 혹시 빈혈이 있는지 여러분 따져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보기보다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분열병이 아닙니다.
분열병은 뭐예요? 말 그대로 환자가 미치는 거죠. 그죠? 예컨대 뭐 헛소리가 들린다, 환청, 아니면 누가 나를 미행한다, 망상. 그런데 이 분열병은요, 치료가 잘 됩니다. 의사들이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울증, 의사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해요? 자살한다는 얘기죠? 네. 자살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바로 우울증 아닌가요?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우울증도 초기 증세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로 시작을 해요. 네, 몸이 축 가라앉고 무기력하고 나돌아다니기 싫고 극심하게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슬프다. 우울증 환자의 전형적인 표정이에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 늘 피곤해한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질병은요. 코골이입니다. 좀 의외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코를 드르렁 골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 이 사람 굉장히 정력적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코를 심하게 골면요. 그런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볼 때 코골이는 보기보다 심각한 병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코골이가 뭐예요? 주무실 때 목젖에 근육이 늘어지면서 우리 기도를 막아서 숨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고는 분들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날 아침 늘 개운치 못하고 피곤하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코골이가 심해지면요,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혈압이나 아니면 심장병까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코를 고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늘 피곤하니까 이때는 피로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뭐예요? 이비인후과를 찾는 거죠. 요새는 뭐 손쉽게 코골이를 도와줄 수 있는 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골이를 치료하면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빈혈이 있고요. 우울증이 있고 코골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흔한 질병은요.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곤한 분들은 이 세 가지 질병이 있는지 꼭 따져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요. 대부분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병과 상관없이 피곤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질병이 없는데도 매사에 피곤한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제가 강연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사람들이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나른하고 피곤해할까요? 이유가 뭐죠? 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네. 간 때문에 피곤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간에 무슨 병이 있는 경우죠. 전체 피로에서 굉장히 작은 비율이에요. 대부분의 피로는요, 여러분들 상식과 달리 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난 1991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의 일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간지대에 어떤 관광객 부부가 올라가는데요. 얼음 벌판 사이로 시신 한 구가 누워있는 걸 발견합니다. 네, 그 마을 이름이 웨찌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신을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무려 5,300년 전에 죽은 원시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꽁꽁 얼어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 당시 사진이에요. 이런 원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꽁꽁 얼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자, 조사를 해봤더니요. 키가 한 165cm 정도 되고요. 체중이 50kg 정도 나갑니다. 체구는 아주 왜소한 그런 원시인이라는 얘기죠. 나이는 한 40대 중반 정도로 추정이 되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자기 키보다 훨씬 더 큰 커다란 1.8m짜리 활을 하나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무거운 청동기, 도끼도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발을 보니까 곰 가죽으로 만든 신발도 신고 있고요. 또 자세히 보니까요. 이 왼쪽 어깨에 커다란 화살촉이 박혀 있었다니. 그래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요. 아마 이 원시인은 부족 간에 전쟁이 있다가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저 산꼭대기로 도망치다가 아마도 피를 흘리고 날씨는 춥고 그렇게 쓰러져서 얼어 죽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갑자기 이 원신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네, 이 원신의 활력, 야성,
우리가 이런 데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죽 짐승옷 몇 개 좀 걸쳐 입고요. 신발 신고 옆에 커다란 화살하고 도끼 하나 들고 지금 예컨대 추운 겨울날 뭐 어디 알프스 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네,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아마도 잘 훈련된 육상 선수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을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원시인과 현대인의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현대인은요, 잘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옛날 원시인들보다 체구는 많이 커지고 수명도 길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피곤하고 기진맥진하고 탈진에 빠져 있고 시달린다는 얘기죠. 옛날 원시인들처럼 이렇게 벌판을 달리면서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질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늘 기운이 없고 나른할까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머리 위로 예컨대 뭐 가로 세로 높이 2m짜리 커다란 투명한 유리 상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계시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유리 상자가 이렇게 콱 내려와서 여러분을 가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갑갑하죠? 답답하죠? 네,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이렇게 갑갑하게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뭐 혈압도 올라가고 또 무슨 뭐 위장에 궤양도 생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유리 상자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TV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죠? 생방송이니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마루의 소파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이렇게 들고 보고 계시겠죠, 뭐 그죠? 움직이고 계세요? 기껏해야 뭐 몸을 좀 이렇게 비트는 정도 아닐까요? 네, 유리 상자 안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TV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이 운전한단 말이에요. 1시간, 2시간 운전하죠. 그런데 움직이는 건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은 안 움직여요. 그렇게 좁은 자동차 공간 안에 여러분 이 자세 그대로 몇 시간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네.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에서 공부할 때 사무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들은 원시인하고 달리 늘 커다란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뭘 해요? 늘 고민하고 걱정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시험 성적을 잘 볼까? 그죠? 어떻게 하면 뭐 세일즈 실적을 올릴까? 우리는 늘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첫째, 우리 현대인들의 몸에 근육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팔다리에 근육이 빠져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포유동물 가운데 체중 가운데 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습니다. 요즘은 지방으로 막 늘어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근육의 소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신경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육은 빠지는데 신경은 커져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건 좋은 점이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뭐 항생제도 개발이 되고 덕분에 우리는 아프지 않고 옛날 원신들보다 뭐 오래 살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신경이 비대해지면서 신경 가운데 자율신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자율신경이 과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율신경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신경이잖아요. 네. 뭐가 있어요? 예컨대 비상사태 때 흥분할 때 작동하는 자율신경이 뭐죠? 여러분 교감신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있고요. 우리가 충분히 편안하고 이완될 때 휴식 상태 때 작동하는 자율신경이 뭐예요? 부교감신경이죠? 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유리상자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운데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이 지나치게 과민하게 이렇게 흥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예컨대 사자가 갑자기 나한테 덮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교감신경이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콩팥 옆에 들어보셨나요? 부신이라고 하는 작은 콩알만한 장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코티솔. 네, 이 코티솔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혈압을 올릴까요? 떨어뜨릴까요? 혈압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혈당은 올려요? 떨어뜨려요? 혈당도 올려요. 혈당이 올라가야 힘을 쓸 수 있잖아요. 맥박은 빨라져요? 느려져요? 빠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숨은 거칠게 쉬게 만들죠? 네.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래야만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힘을 발휘해서 멀리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 안에 동공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왜 늘어나요? 동공이 놀라서? 아니에요. 예, 놀라서 그게 뭐 일리가 있죠. 놀라서 이렇게 늘어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두운 곳에서도 물건을 잘 식별하고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에 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손에 땀이 나요. 여러분, 긴장하면 땀 많이 나잖아요. 왜 손에 땀이 나요? 어떤 유리한 점이 있죠? 손에 땀이 나야 말이에요. 물건을 잘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무기를 잡고 싸우든지 뭐 나뭇가지를 붙잡고 올라가든지 손이 건조해서 매끌매끌하면 물건을 잡을 때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뭘 잘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생존에 유리하도록 땀이 저절로 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소변이 마려워요? 안 마려워요? 마렵다는 얘기예요. 왜 소변이 마려워요? 방광을 빨리 비우고 몸을 가볍게 해서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침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저도 지금 긴장해서 침이 마르고 있는데 침이 마른다는 얘기예요. 왜 침이 말라요? 막 도망가는데 침이 계속 나오면 숨 쉴 수 있어요? 못 쉰다는 얘기예요. 그래 침이 마른다는 얘기예요. 피는 잘 굳을까요? 안 굳을까요? 굳어요. 왜? 상처가 많이 생기니까 빨리 굳는다는 얘기. 응고가 잘 돼요. 그리고 통증이나 염증도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이 코티솔 호르몬이 아스피린보다 무려 100배 가까이 강력하게 염증을 가라앉힌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호르몬이죠. 네.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란 얘기예요. 반대급부를 치러야 돼요. 면역이 떨어지죠. 지금 뭐 몇 분 안에 생사가 엇갈려 있는데 세균 몇 마리 들어왔다고 이거하고 싸울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면역이 떨어져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요. 위장이 움직임을 멈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일사불란하게 우리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율신경의 힘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마치 사자가 쫓아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이 자율신경은요, 아직 현명하지 못해서 구분을 못해요. 예컨대 여러분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하고 사자가 쫓아올 때하고 구분하지를 못해요. 우리 몸은 똑같이 반응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사자가 쫓아올 때하고 똑같이 맥박이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 상태를 오래 내버려두면 면역이 떨어지고 탈진에 빠지고 질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난 시간에 제가 아프리카 얼룩말에게 궤양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원시인은요 이 얼룩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프리카 초원의 얼룩말이 풀을 뜯어요. 저기 몇백 미터 바깥에 사자가 어슬렁거리죠. 그래도 유유자적 풀을 뜯어요. 사람 같으면 가능해요? 여러분 저기 멀리 맹수가 나를 노리고 있는데 편하게 밥 먹어요? 궤양 생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얼룩말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부검을 해보면 얼룩말 위장 안에 궤양이 없고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사자가 덮치면 도망을 가죠. 그러다 이제 뭐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적어도 풀을 뜯는 동안만큼은 그 얼룩말은 대단히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원신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원신은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대단히 강력하게 휴식 기간 동안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고 늘 활기왕성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현대인들은 어때요? 연어로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어 아세요? 네. 연어의 일생이 어때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내려가잖아요. 태평양까지 가죠. 거기서 3, 4년 동안 큰 성체로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수천 킬로미터인데 어떻게 그 길을 정확하게 찾는지 대단히 신비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처절하죠?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예요. 수천 킬로미터를. 때로는 폭포가 있잖아요. 영화 보셨나요? 수미터를 말이에요. 연어가 점프를 해서 올라간다. 얼마나 치열해요.
그렇게 해서 사투를 벌여서 마침내 자신의 고향에 상처투성이가 돼서 도달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장렬하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현대인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린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아둥바둥 살잖아요. 연어를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기한 건 뭐예요? 그때 그 연어의 배를 갈라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부신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배를 다시 꿰매주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연어가 2, 3개월 더 산다는 얘기에 죽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까 제가 부신에서 분비하는 코티솔 얘기했죠? 이 코티솔은 두 날을 가진 칼이에요.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위기나 비상사태 때 여러분이 큰 힘을 발휘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연어가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 강행군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 코티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나치게 많아지는 거예요.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과잉 분비가 되면 이제는 도구로 작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면역을 떨어뜨리고요. 염증이 올라가고 기진맥진하고 탈진에 빠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 왜 돈구덩이가 무덤구덩이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게 이게 코티솔 과잉 분비로 죽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연어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코티솔 레벨을 우리가 현명하게 균형 잡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원시인들은 말이에요. 아까 부신에서 분비하는 코티솔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가 되냐면요. 쉬고 있을 때는요. 이렇게 굉장히 낮은 레벨에서 유지가 돼요. 혈중 농도가. 그러다가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면 쭉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위기가 끝나면 다시 쭉 가라앉아요. 평온하게 지내다가 얼룩말처럼 그죠? 평온하게 지내다가 또 위기가 닥치면 또 분비가 이렇게 커다랗게 되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서 원시인들 피검사 해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추정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마 원시인들의 코티솔 분비 패턴은 이런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보세요. 쉴 때에도 이 코티솔 레벨이 이렇게 충분히 떨어져 있질 못해요. 우리가 늘 그냥 스트레스에 시달리니까 쉬고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쉬고 계실 때도 이만큼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분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뭐 갑자기 뭐 주가가 떨어졌다라든지 뭐 아이들 성적이 뭐 떨어졌다라든지 뭐 실적이나 매출이 나쁘다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코티솔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원시인처럼 충분히 분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비되나 마나한 거예요. 찔끔찔끔. 이거는 제대로 원래 코티솔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나타나는 나쁜 패턴이라는 얘기.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런 생활 패턴대로 살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배터리 아시죠? 휴대폰. 네. 휴대폰 배터리 오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할 때를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다 쓰고 다시 또 충전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만 배터리 오래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원시인처럼 쉴 때 충전 충분히 해주고 방전할 때 충분히 방전하고 다시 충분히 충전하고 방전하고 이렇게 패턴을 보여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피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배터리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면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몸은요. 수백만 년 전 원시인들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동안에 뭐 진화가 됐다 하더라도 진화가 됐으면 얼마나 됐겠어요. 네, 옛날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우리가 몸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뭐 염색체는 여전히 46개 똑같고요. 그리고 심장을 봐도 이심방, 이심실 똑같을 거예요. 네, 인체 안에 오장육부나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몸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옛날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생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옛날에 없던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리모컨, 엘리베이터 이런 게 막 생겨납니다.
이런 인공 조명도 생겨나죠. 현대인들은 옛날 원시인들하고 달리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전부 다 이렇게 유리 상자 안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몸은 그대로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의 세포나 장기는요, 옛날 원시 상태에 가장 적합하도록 진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환경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움직이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피로를 이기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네, 유리 상자를 과감하게 깨부수고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 원시인들처럼. 옛날 원시인들의 생활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활기 있게 사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다음 4가지가 아마도 여러분들 피로를 이기고 활기 있게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완을 즐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 교감신경은 너무 날이 잔뜩 곤두서 있어요. 쉽게 짜증을 내고 화가 나고 충동적으로, 그죠? 밤에 잠도 안 오고 늘 그러잖아요. 교감신경이 잔뜩 이렇게 흥분돼 있다는 얘기. 반면 여러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부교감신경은 억압돼 있다니, 꽉 눌려 있어요. 이런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 늘 피곤하고 질병이 생깁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감신경을 잘 달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신들처럼 충분히 쉬어서 여러분의 이 코티솔 레벨 농도가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져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마음가짐을, 이완을 즐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현대인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과도한 욕심 때문이에요.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5% 적게, 그런 캠페인을 제안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뭐든지 5%만 낮추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매달 100만 원 저축을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5%면 95만 원이죠. 네. 95만 원만 저축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5만 원 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수험생인데 100점을 목표로 공부한다. 95점을 목표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100km 시속으로 달리고 있다. 시속 한 95km로 조금 천천히 달리세요라는 얘기. 이런 태도만 가져도요, 여러분들 교감신경이 뚝 떨어지고 여러분 부교감신경이 쭉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활기 있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요, 예컨대 피로회복제 연상을 하죠. 아니면 무슨 카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담배 니코틴이나 술의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극복하려는 분들이 대단히 많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피로회복제는 사실 피로회복제란 말은 올바른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피로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표준말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로회복제란 말은 틀린 말이죠. 글쎄, 그래서 원기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다는 얘기를 회복제가 들은 적이 올바른 있어요. 표준말이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틀린 말이긴 하네요. 어쨌거나 이 원기 회복제는 정답이 아니에요. 반짝 효과예요. 잠깐 이 중추신경을 각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약효가 끝나면 옛날보다 더 가라앉고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약물이나 그런 성분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비우시고 늘 이완을 즐기고 여러분의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 5%만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부교감 신경이 아주 튼튼해집니다. 이 코티솔 레벨이 뚝 떨어집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운동을 제안하고 싶어요. 운동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피곤은 말이죠.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피로가 있어요. 너무 몸을 많이 움직여서 생기는 피로가 있죠. 이때는 뭘 하면 정답이에요? 휴식이 정답이에요. 근데 안 움직이고 쉬면 좋아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죠. 여러분들 피곤한 게 많이 움직여서 피곤해요? 아니에요. 대개 정신적인 피로란 얘기예요. 이럴 때는 정답이 뭐예요? 쉬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안 움직이면 더 나빠져요. 네, 오히려 움직이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인 피로에는 움직이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때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요? 보통 우리가 건강을 위한 운동은요, 장시간 저강도 운동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주제인 피로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옛날 2002년 월드컵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4강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때 히딩크 감독 기억나시죠? 네, 이분이 선수를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뭘 역점을 뒀어요? 체력 향상에 역점을 뒀죠. 네, 무슨 뭐 드리블을 잘하고 축구 기술보다도 11명 선수들이 전후반 90분 합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라운드를 철저하게 누빌 수 있도록 강철 체력으로 만들고 그것 때문에 4강까지 진출한 거 아니에요.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히딩크가 어떤 훈련 방법을 동원했죠? 네, 20m 왕복 달리기 했다는 얘기예요. 20m 왕복 달리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달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m예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갈 때는 빨리, 돌아올 때는 천천히. 또 갈 때는 빨리, 돌아올 때 천천히.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저강도, 고강도, 저강도, 고강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폐지구력이 확 늘어나고 근육이 생기고 여러분 체력이 쭉 올라간다는 얘기. 가장 과학적으로 입증된 체력을 향상시키는 운동 방법이 이렇게 고강도 운동이 첨가가 되는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운동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강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발달해지는 것 이외에 또 한 가지 선물을 얻게 됩니다. 제가 그 선물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이토카인 샤워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죠. 네, 전문 용어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 백혈구에서 분비하는 대단히 특별한 단백질 생리 활성 물질이죠.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분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분비가 안 되고 가만히 있어요. 언제 분비가 되냐면 예컨대 원신들이 맹수가 쫓아와서 막 필사적으로 도망갈 때, 아주 격렬하게 싸울 때, 몸을 막 움직이고 여기저기서 상처가 생기고, 자 그럴 때 가만히 잠자고 있던 이 사이토카인이 갑자기 분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이 사이토카인을 마구마구 방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토카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사이토카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사이토카인 6가 먼저 분비가 돼요. 이게 분비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몸 안에 존재하고 있던 늙고 병든 세포들을 찾아내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파괴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예컨대 등산을 하거나 갑자기 운동을 심하게 하면요, 가끔 이렇게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 걸 경험하죠? 네, 그게 말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갑고 고마운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이토카인 샤워예요. 이 사이토카인 6가 마구마구 분비되면서 여러분 몸 안에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늙고 병든 노후된 세포를 모조리 다 죽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붓고 아픈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런 현상을 자주 경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늙고 병든 세포들이 갑자기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체력에 부하가 걸리면 이걸 감당을 하지 못하고 KO 된다는 얘기예요.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반겨야 할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포를 그대로 오래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기능도 확 떨어져요. 피곤하죠. 늘 기력이 없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암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늙고 병든 세포들이 암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강도 운동으로 규칙적으로 사이토카인 샤워를 즐기게 되면 이 사이토카인의 힘에 의해서 늙고 병든 세포들이 모조리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사이토카인 10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요. 사이토카인 10. 이건 뭐예요? 이제 이 사이토카인 6가 철거반이라면, 늙고 병든 걸 모조리 철거시키는 거라면 사이토카인 10은요, 복구반이에요.
이제 와가지고 그 파괴된 조직으로 네, 이렇게 커다란 혈관을 신생 혈관을 만들고 여기로 여러 가지 영양 물질과 산소를 공급해서 새살이 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늙고 병든 세포가 젊고 싱싱한 세포로 완전히 물갈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고강도 운동을 해야 돼요. 최대 심박수에 네, 보통 한 70 내지 80%까지 뛰어야 돼요. 심장이. 뛰고 땀을 좀 흠뻑 젖고 숨이 좀 가쁘고 맥박이 쿵쾅쿵쾅 뛰고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끔 경험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격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좋진 않아요. 여러분 직업적인 운동선수들이 빨리 죽어요. 지나친 운동은 좋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씩 자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뭐 1시간 정도 산책을 하신다. 사실은 그냥 1시간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2%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체력을 향상시키려면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산책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 동안에 어떤 구간을 설정을 하세요. 한 10분 정도. 그 구간은 예를 들면 아마 계단 같은 데가 좋을 거예요. 일부러 산책하는 그 구간 안에 계단이 있는 데를 설정을 하시고 여기는 오르락내리락 좀 많이 하세요. 일부러 한 10분 정도. 그러면 하체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심장이 쿵쾅쿵 뛰잖아요. 충분한 고강도 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주기적으로 즐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하고 사이토카인 샤워를 해야만 여러분 세포들이 젊고 싱싱한 것들로 교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피로를 이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운동을 하시되 그렇죠? 유리상자를 깨고 나와야죠. 운동을 하시되 원신들처럼 좀 벌판을 뛰는 막 심장이 벌컥벌컥 뛰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그런 경험을 적어도 하루에 10분 정도는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먹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먹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오늘 주제 피로를 이기기 위해서 먹을거리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피로를 이기는 중요한 3가지 영양소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왜 단백질이 중요하죠? 근육의 원료 물질이에요. 근육이 뭐로 만들어져요? 단백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이 피로를 이기려면 근육이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육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달리기 잘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육 자체가 많은 것, 그 자체가 피로를 이기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단백질은 단백질을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동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그리고 고강도 운동을 해야 팔과 다리에 근육이 쭉쭉 잘 붙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요. 근육의 원료 물질 단백질을 많이 드십시오. 단백질은요 효소의 원료 물질이기도 해요. 효소라는 게 우리 몸에 수천 가지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촉매 역할을 하잖아요. 이 효소가 단백질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여러분이 피로를 이기고 원기왕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웨지에서 발견된 원신 말씀을 드렸죠. 그 원신 위장을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사슴하고 염소 고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원신들의 활력이 어디서 비롯돼요? 단백질, 고기 먹고 그렇게 기운을 내는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 원신들은요 주로 에너지를 사냥을 통해서 얻었다는 얘기예요. 농사는 훨씬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곡류를 통한, 밥을 통한 탄수화물의 섭취는 옛날 일이고 이 탄수화물은요 여러분 뇌와 신경을 위한 영양소입니다. 반면 단백질은 여러분 근육을 위한 영양소예요. 사실 우리 인류의 몸에 훨씬 더 오랫동안 익숙한 영양소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운을 내고 활기 있게 살려면 단백질을 많이 드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자, 단백질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피로를 이기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뭐예요? 비타민 맞아요. 자, 비타민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뭐죠? 비타민 C인가요? 네, 저는 비타민 B라고 말하고 싶어요. 비타민 B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비타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비타민 A, C, E, ACE 그룹이 있죠. 이쪽 비타민은 뭐라 그래요? 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산화 비타민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셨나요? 네, 다른 말로는 항피로 비타민이에요. 똑같은 얘기. 항노화 비타민이에요. 항노화 비타민. 제가 긴장했나 봅니다. 실수했어요. 항노화 비타민이죠. 그죠? ACE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인체를 자동차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엔진의 마모를 줄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늙지 않도록 노화를 방지하는 세포의 손상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 비타민 A, C, E 그룹이에요. 그럼 비타민 B는 뭐예요? 비타민 B는요, 역할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항피로 비타민이에요. 피로를 이기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 비타민 B예요.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거든요. 여러분 음식을 잘 태워서 몸이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B예요. 자동차의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엔진 오일 역할을 해요. 역할이 좀 다르죠? 예, 자동차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비타민 B가 한다는 얘기예요. 비타민 B는 비타민 B1, B2, B3 모두 8가지가 있어요. 이 8가지를 여러분이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가? 어떤 식품에 많은 줄 혹시 아세요? 놀랍게도 육류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돼지고기, 소고기 또는 새우라든지 굴이나 그죠? 육류 안에 비타민 B가 많아요. 여러분들 되게 비타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채소나 과일에 많다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유독 이 비타민 B는 물론 곡류에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주로는 육류 안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좀 드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뭐예요?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B 얘기했죠? 나머지 하나 피로를 이기고 활기 있게 사는데 중요한 영양소가 뭐예요? 아까 제가 피로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뭐라 그랬어요? 빈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영양소로? 그래요, 정답. 철분이에요. 철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빈혈이라는 게 뭐예요?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거죠, 피 안에. 헤모글로빈이 뭐를 원료로 만들어요? 철분을 원료로 만들잖아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고 그렇게 되면 피곤한 거예요. 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긴 전부 주부님들이 모여 계신데 제가 좀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요즘 공부 참 다들 잘하는데 유독 수학은 잘 못해요. 인정하세요? 예,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똑같은 나이대 또래로 성적을 비교하면 여학생들이 언어라든지 사회 이쪽은 참 잘하는데 유독 수학은 약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여학생들 수상자가 거의 없어요. 자, 왜 그래요? 여성들의 지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학생들이 한참 공부할 나이에 뭘 경험하죠? 그렇죠. 생리, 월경을 경험하죠. 근데 여학생들이 그 시기 성장기 때 대부분 가벼운 빈혈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대뇌가.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지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빈혈 상태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 공기 중의 산소를 뇌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철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철분이. 그죠? 철분은 그러면 어떤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죠? 간에도 있지만. 그죠? 어디에 많이 들어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이 뭐예요? 시금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있죠. 뭐예요? 여러분 그게 고기예요, 고기. 오늘 고기 얘기 많이 하네요. 붉은색 살코기라고 들어보셨죠? 고기가 크게 흰 살코기가 있고 붉은색 살코기가 있죠? 붉다는 게 뭐예요? 그게 철분이에요. 철분은 붉은색이 나요. 여러분 사과를 베어 먹고 공기 중에 오래 내버려두면 빨갛게 변하죠? 그게 철분이에요. 사과 안에 철분이 산소하고 만나서 그런 색깔 보이는 거예요. 붉은색 살코기가 뭐예요? 그게 소고기, 돼지고기예요.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피로 얘기하고 있죠. 자, 피로 이기기 위해서 먹는 거 뭐가 중요해요? 단백질, 비타민 B, 그리고 철분.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이 뭐예요? 육류,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방송하면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또 오늘 고깃집 또 사람들 막 미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건 아니죠. 네. 균형 잡히게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평소보다 조금 더 고기를 신경 써서 드시라라는 얘기예요. 고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운이 없잖아요. 고기를 먹어야만 기운이 나요. 이건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채식주의가 있죠. 물론 뭐 일리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좀 공감해요. 그런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고기를 먹으면서 자라왔다는 얘기예요.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먹고 그렇게 우리 몸이 익숙해져 있는데 고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혈관은 깨끗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그렇게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네, 고기를 좀 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철분과 비타민 B,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고기는 드실 때 여러분들 대개 어떻게 드세요? 날 잡아서 포식을 하죠. 네, 먹을 때는 한꺼번에 많이 먹고 안 먹을 때는 며칠 동안 안 먹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과 달리 우리 몸 안에 저장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대략 하루 100g 이상 단백질 먹게 되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얼마나 아까운 줄 몰라요.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고기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게 정답이에요.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에요. 대략 소고기, 돼지고기를 따지면 하루 100g 정도 늘 드세요. 성인이라면. 그렇게 드셔야 돼요. 6분의 1근이에요. 그렇게 매일 드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고기 드시라 그랬더니 갈비하고 삼겹살 먹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삼겹살하고 갈비는 엄밀한 의미의 맛은 있죠, 물론. 네, 마블이 이렇게 하얗게 돼 있고. 근데 이건 지방 덩어리란 말이에요. 몸에 나쁜. 네, 제가 얘기하는 고기는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홍두깨살, 목살, 순살코기. 맛은 없죠. 퍽퍽하고. 그런데 그런 고기를 많이 드시란 얘기예요. 콩단백질이 있긴 합니다만은 콩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죠? 제 판단으로는 네, 소고기, 돼지고기처럼 육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타당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 가지 또 조리 방법도 중요해요. 고기 드실 때 굽거나 튀기는 고기 좋아요? 아니에요. 발암물질 많이 나오잖아요. 굽게 되면 튀김 성인병 일으키는 여러 나쁜 지방들 있잖아요. 어떻게 드셔야 돼요? 네, 삶거나 익혀 드시란 말이에요. 물에. 예를 들면 뭐예요? 보쌈 또는 샤브샤브 이렇게 드시는 게 우리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고기를 드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드십시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뭘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 마음 태도를 이완을 즐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단백질, 비타민 B, 철분이 많은 고기를 좀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최고의 휴식입니다. 뭐예요? 잠입니다. 잠. 수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잠자는 걸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쁠 때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일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손해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잠을 자야 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보세요. 먼저 모든 골치 아픈 업무는 낮에 처리하십시오. 낮에 처리하는 습관을 지녀야 돼요. 밤에 잠잘 때까지 끌고 오는 습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적어도 취침 시각 1시간 전에는 이 머릿속을 텅 비우세요. 일부러 그렇게 훈련을 하고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침 기상 시각을 고정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살아야만 부교감 신경이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규칙적으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분이 계신데 그 전날 밤 특별하게 무슨 영화를 보거나 술자리에 오래 있어가지고 늦게 잠을 주무셨어요. 그러면 대개 7시, 8시에 일어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아침에 늘 일어나던 그 시각 6시에 조금 수면 시간은 부족하지만 늘 일어나던 시각에 일어나는 게 길게 볼 때는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시각을 고정하세요. 자, 세 번째. 가능하면 12시 전에 자세요. 네. 요새 막 컴퓨터 게임하고 영화 보고 늦잠을 자죠. 인공 조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점점 주무시는 시각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옛날 원시인을 생각해 보세요. 해 떨어지면 잤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잠을 자야 돼요. 몸에 분비되는 밤에 우리 몸을 휴식케 하고 우리 몸을 복구시키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물질이나 호르몬들이 대개 새벽 한두 시쯤 많이 분비가 돼요.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그 다음날 10시, 11시까지 늦잠을 잔다 하더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능하면 12시 전에 일찍 주무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카페인 음료 드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커피 마셔도 밤에 잠을 잘 잔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주무시는 동안에 수면 뇌파 검사를 해보잖아요. 숙면 때 나타나야 할 뇌파가 마구마구 찌그러져서 나타난다. 그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달리 객관적으로 그 사람은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개 카페인은요, 우리 몸 안에 8시간 가까이 머무릅니다. 자, 12시에 주무신다고 한다면 오후 4시 정도 되겠네요. 네. 모든 커피는요, 카페인 음료는 가능하면 오후 4시 이전에 드시는 게 낫겠다는 얘기예요. 4시 넘어가서 마시는 건 확실히 밤에 잘 때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 음료를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침실은 또 가능하면 어둡게 만드는 게 좋아요. 옛날 원시 시대에 인공조명, 네온사인, 가로등 없었다는 얘기예요. 깜깜했다는 얘기죠. 우리 몸도 그렇게 될 때 가장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침실 안에 왜 안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안막을 하나 더 만드세요. 가능하면 침실은 깜깜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무셔야지 충분히 숙면을 취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수면과 관련해서요. 수면제를 선용합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자, 수면제 하면 다들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물론 남용하면 곤란하죠. 그런데 필요할 때 선용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요? 예컨대 여러분이 불면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잘못하다 쫄딱 밤을 새고 가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억지로 버티면서 밤을 지새우는 것보다 초저녁에 일찍 차라리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물론 당연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겠죠. 요즘 나오는 수면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이 심하지 않고 잠을 잘 때만 살짝 잠을 들게 해주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크게 숙면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수면제들도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늘 수면제를 드시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에 그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수면제를 활용해서라도 잠을 자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잠을 자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잠을 주무십시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피로 이야기하면서 마음가짐도 말씀드렸고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수면까지 얘기를 드렸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오늘 제 강연을 마무리할게요. 네,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쉬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쉬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과로했다는 얘기예요. 뭐 그 전날 뭐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밤새 일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등산이나 마라톤을 했어요. 굉장히 과로했어요. 자, 쉴 때 어떻게 쉬어요?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가면 어떻게 쉬어요? 샤워하고 그 다음에 샤워는 합니까? 네, 샤워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침대 큰 대자로 탁 뻗어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그렇게 늘어지게 자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온몸이 찌부듯하고 입안이 헐고 염증이 생기고 잇몸이 붓고 감기 걸리고 몸살 앓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흔해요. 경험적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컨대 보스턴에서 해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리거든요. 수만 명이 참가해요.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그 동네 병원이 북새통을 이뤄요. 왜 그래요? 감기 환자들로 드글드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극심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쉴 때도 방법이 있어요. 쉴 때도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쉬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막 과로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한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내 몸 안에 부신해서 마구마구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한창 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힘을 발휘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딱 큰 대자로 뻗어버리면 이 코티솔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염증이 확 올라가죠? 그러면서 여러분 몸 안에 여기저기서 헐고 상처가 생기고 쑤시고 여러 가지 감염 질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휴식을 취할 때도 이렇게 천천히 취해야 돼요. 자, 큰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침대에 가서 눕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하세요. 아니면 맨손 체조, 아니면 가볍게 조깅을 하세요. 워밍업을 하세요. 몸을 천천히 식혀야 돼요. 천천히. 그래야만 여러분이 주무시고 일어난 다음에도 한결 가뿐하고 쾌적한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요. 원신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원신들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피로를 이기고 활기 있게 사시려면 옛날 원신들의 삶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간단하죠? 원신들은 첫째, 번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사자 앞에 유유자적 풀을 뜯는 얼룩말처럼 쓸데없이 미리부터 고민하고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원시인들은 첫째, 번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수시로 움직이고 뛰어다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셋째, 사냥으로 고기를 즐겼다는 얘기예요. 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틈틈이 단백질과 비타민 B와 그리고 철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량씩 자주 고기를 먹는 그런 습관을 지녀야 여러분들이 한결 활기 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원신들은 해가 떨어지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늦게까지 뭐 컴퓨터하고 고민하고 영화 보고 하느라고 12시 넘어서 밤늦게 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원신처럼 살아야 오늘 주제인 피로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온 국민이 피곤을 느끼는 이즘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눈이 좀 침침했는데 고기를 좀 안 먹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니 저는 고기를 먹으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먹게 돼서 좀 부담스러워서요. 네. 평소에 단백질을 이제 뭐 콩이라든가 두부 같은 거를 많이 먹는데 그건 아무래도 근육 만드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네,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아미노산이 콩 단백질에는 좀 빠져 있어요. 반면에 이 육류안에 든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 20가지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기를 좀 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힘만 내는 게 아니라요. 이 좀 속된 말로 때깔도 아주 좋아집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얼굴이 검어지죠. 여러분들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고기를 충분히 드시고 난 날 거울을 한번 보세요. 한두 시간만 얼굴이 좀 하얘지거든요. 이게 단백질의 힘이에요. 네. 물론 이제 채식주의자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축산농가들이 요즘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들 좀 힘을 북돋워드리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겠네요. 좀 드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잠 얘기요. 저희는 아침 방송을 하니까 새벽 5시 반에 매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쯤에는 한번 몰아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자 뭐 이런 각오를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자는데 이게 꼭 또 그 시간에 눈을 뜬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시각에. 그러면 그냥 그런 주말에도 좀 똑같이 그런 주말에도 일어나서. 가능하면 일어나던 시각대로 일어나시되 부족한 잠은 토막잠이라 그러잖아요. 낮에 한 30분 이내로 자는 게 좋아요. 30분 이상 길게 늘어져 자면 또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토막잠을 즐기고 일어나던 시각엔 일어나는 게 바람직합니다. 낮잠도 한 2시간은 자야 그래도 자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대로 살고 계신 거죠. 흥걸 기자는 피부가 그렇게 좋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 분장의 힘입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 뭐 얼룩덜룩합니다. 강의가 재밌기도 했지만 참 유익했죠.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